예, 사고 표현 4주 3차 시 합시다. 3차 시는 노동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칼럼을 한 편 읽습니다. 노동의 미래,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물론 다양한 이제 논의가 가능하지만 노동과 관련해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뒷부분 30분에 그 칼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고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오늘의 3차 시의 주제와 관련돼서 지금 내가 책상 앞에 놔두고 있는 책이 이런 책입니다. 예,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지은 책인데 민음사에서 이용호 선생이 옮겨서 민음사에서 출판한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언제 출판됐는가 한번 보면은 이 책이 일판 1세가 1996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일판 10세 가 1997년 2월 달인데 내가 책을 산 것은 아마 97년일 겁니다. 예. 제레미 리프킨 이 책의 저자는 그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군요. 그 다음에 뭐 터프츠 대학의 플래처 법과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고, 하여튼 이 르프키는 기업 리더십 포럼에서 자주 강연을 하면서 뭐 이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뭐 학자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정부 정책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수많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고 환경과 기술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책임성 있는 정부 정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지금 97년에 그 펴낸 책이라서 제레미 리프킨이 이제 이 학자가 지금도 생존해 있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사주 3차시 노동과 인간의 어떤 그 뭐 인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 20분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 리프킨은 기술 변화가 경제, 노동,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다수의 저서를 가지고 있다. 이 저서들은 15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많은 대학과 대학원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책, 노동의 종말은 미국에서는 95년에 출간됐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건 96년. 그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책은 97년에 10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끌었던 주목을 받았던 책이다 이런 얘기죠. 이 노동의 종말은 정보 시대에 있어서 변하는 노동의 상태와 성격에 관한 연구 결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 이제 책 표지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플러그가 끼워진 종족, 플러그가 끼워진 종족은 기계처럼, 기계의 전원을 연결하면 기계는 무한 반복해서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일을 하잖아요. 어, 플러그가 끼워진 종족, 실리콘 칼라 노동자, 음. 화이트 칼라, 종전에는 이제 그 노동자를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는 이제 그 사무직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넥타이 매고, 블루 칼라는 작업복 입고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런 전통적인 구분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쓸 당시에는 한국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런 그 노동자 내에서의 계층의 분화는 어, 그 분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쓴 책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레미 리프킨은 이 노동의 종말에서 그야말로 큰 미래에 노동이 어떻게 소멸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있는 그런 책이어서 이 책이 출간되고 또 우리나라에 번역됐을 때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2021년도에 읽어도 이 책은 유효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20분 동안 우리 사고편 3주 3차 시 노동과 관련된 칼럼을 읽기 전에
보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곤을 모르고 임금도 필요 없는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빼앗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추석 연휴에서 4주차 수업이 이제 추석 연휴를 좀 지나는 걸쳐 있고 좀 지나는 그런 기간에 4주차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요금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톨게이트라고 하죠. 톨게이트가 이제 하이패스 차로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제 계산원이 실제로 앉아 있는 뭐 부스라고 합니까?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광주의 이제 그 순환도로, 그 도시고속도로도 보면 그런 현상이 진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 그건 뭡니까? 단순한 그 일자리마저도 그야말로 단순한 일자리부터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현상을 우리가 피부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매장이라든가 이런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매장이 진즉부터 그다음에 이제 소위 뭐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라든가 안에 들어있는 소위 스낵 코너, 간이 음식점 이런 데 주문을 하려면 그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전자 결제하는 거 이렇게 주문하는 그거 이제 에, 이제 나와 같은 기성세대는 그 앞에서 쩔쩔매고 그런다는 뉴스를 종종 보고 있죠. 나는 그래도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잘 하는 편입니다. 자꾸 가서 이렇게 사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젊은 친구들처럼 아주 재빠르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뭐 또박또박 놀러가면서 하기는 합니다. 그만큼 단순한 노동부터 시작을 해서 일자리가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 버리는 것이죠. 현재 이걸 오래전에 제레미 리프킨은 예견하고 있으면서 예견하면서 노동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이후에 자 그걸 봅니다. 결국은 노동자 없는 세계로 열린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노동자 없는 세계로 열린 길. 그 길이 우리를 기술 천국의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인지 무슨 지역으로 인도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이건데 어쨌든 이제 이 400페이지가 넘는 두터운 책에서 몇 개만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안내를 해줄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소위 AI라고 하는 이런 최첨단의 어떤 기술 혁신이 나타나기 이전의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적인 일자리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AI가 한참 유행했던, 4차 세계, 혁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AI가, 인공지능.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그러니까 단순한 노동은 이미 기계로 넘어갔고, 기계의 일자를 빼앗겼고,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작업, 일에까지 인공지능 내지는 AI에게 일자리를 다 뺏기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 측면에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미래, 가까운 미래, 뭐 10년, 20년 후에 사라질 어떤 전통적인 직업, 그다음에 새롭게 창출될 이제 명맥을 이어가거나 새롭게 만들어질 그런 직업,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그런 게 뭐 순위까지 매겨져 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보면 그야말로 인간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을 해서, 뭔가 일을 해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노동이죠. 직업을 갖는 거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최첨단 어떤 기술에 의해서 소위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는, 그러니까, 기계는 파업도 하지 않고, 인간처럼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어야 되는 그런 휴식 시간이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뭐 출산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육아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체 교섭 내용과 관련해서 뭐 파업을 하지도 않고, 기계는 플러그를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사람의 노동력이 이제 그 인간의 기계로 대체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사회도 택배, 이제 이 비대면 시대가 계속되니까 어,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점차 드론으로 이렇게 되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드론으로 배달하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야에서 이 노동의 종말이 이제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예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은 90년대에 1990년대에 발표한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그 좀 소개를 할게요. 97년 5월에 내가 이 책을 샀다고 되어 있군요. 자, 이제 서문 정도만 읽어볼게요. 서문, 첫머리 부분에서 이제 이 책의 개괄이죠.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이제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서문을 읽어보면 이제 상당할 정도로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자,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기계가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는 항상 삼가시는 것이었다. 기계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투자의 구현체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 기계 한 대가 도입되면 노동자 한 명, 때로는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축출된다. 경제학자들은 기계가 몇 명의 노동자들을 대체하지만 결국엔 이들을 흡수하고 생산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며 그 결과 국부가 증대된다고 항상 주창해왔다. 그러나 누가 그 소득을 얻게 되는가? 1818년 저명한 경제학자 리카도는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리카도는 신규 투자의 원천인 집대와 이익이 감소하지 않는 한 고용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유명한 스위스 비평가였던 시스몽디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과연 그런가? 부가 중요하고 인간은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왕 혼자서 로봇을 사용하여 영국 전체의 산출량을 생산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제레미 리프킨의 이 책은, 이건 이제 그 번역자의 서문이군요. 제레미 리프킨의 이 책은 기업들이 왕을 대신해서 국가의 부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자 로봇을 작동시키는 세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결코 최근의 양상만은 아니다. 미국이나 다른 근대 국가의 인간, 기계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지난 200여 년 동안 기계가 빼앗아가 버린 일자를 떠나 그 기계가 창출한 다른 일자를 찾아 헤매는 거대한 이동을 목격할 수 있다. 19세기 초반 드라마의 막이 오를 무렵에 기계는 흔치 않은 현상이었다. 동서남북을 통틀어 대부분 수작업과 가축을 이용하는 농업이 핵심적인 직업이었다. 19세기 중반경 사태는 변하기 시작했다. 메커닉은 수학기계를, 테레는 철제, 쟁기를 발명했고 트랙터가 등장했다. 그 결과 19세기의 4분의 3분기, 3, 4분기경 총 노동력에서 농업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감소했고, 1900년에는 그 비율이 3분의 1로, 1940년에는 20%, 현재는 약 3%까지 노동의 비율이, 총 노동력에서 농업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들은 기계가 창출하는 새로운 고용 영역으로 이동했다. 1810년에는 단지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선철과 잡동사니를 생산하는 초기 사람으로 움직이는 공장에서 일하고 매니팩처이라고 있었는데, 그 숫자는 1910년 800만 명 이상으로 1960년에는 1600만 명으로 증가했다. 비율로 따져보면 사람 노동력이 총 노동력의 35%를 차지할 때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그 수치는 무한하게 상승하지는 않았다. 이게 중요해. 기술은 새로운 자동차 공장, 가전제품 공장, 발전소에서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조립 라인이 선반을 대체하고 드릴과 프레스의 속도가 증가하며 새로운 계산기들이 감독의 업무를 단순화함에 따라서 노동 인력을
감소시켜왔다 이거죠. 1960년에서 90년 사이에 총 제조업 제품의 산출은 계속 증가했지만 생산 플로우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 수는 절반이나 감소했다. 지금 막 드라마에 막이 내리고 있다. 공장이 노동자들을 흡수하고 또 방출하는 동안에 그에 대한 제3부분은 새로운 고용의 가능성을 제공해왔다. 서비스 업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1부분은 농업을 이야기하고 제2부분은 공업을 이야기하죠. 제3부분은 이제 서비스업을 이야기합니다. 교사, 변호사, 간호사와 의사, 가정부와 부모, 정부 공무원과 교통경찰, 사무원, 타이피스트. 지금은 사라진 이제 타이피스트도 사라졌죠. 수의. 이거 오래전 책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수의, 판매원 등 서비스 고용 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19세기 초기에 서비스 부문 종업원의 정확한 숫자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1870년대에 약 300만 명이 있었고 1990년대는 약 9천만 명으로 증가했다. 서비스 부문은 극도로 악화되는 실업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제조 부문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문의 기술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일자리를 제거해왔다. 이 부분의 고용은 타이프라이터와 전화로부터 성장했고 복사기와 우편 주문 카탈로그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드라마에 막을 내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섬에 앉아서 기계를 돌려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컴퓨터였다.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게 이 컴퓨터, 그다음에 인터넷 망이죠. 예. 제레미 리프키는 역사적 전환에 대해 쓰고 있다. 그의 책은 매우 상세하면서 현실 생활의 경험을 흡수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우리 시대 기술의 범위와 효과의 변화에 대한 세계적이고도 국가적인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그가 옳다면 우리는 지난 200년간 불편했던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넘어서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연구 범위와 깊이는 그가 옳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뭐 이건 그렇고요. 그 책 머리 요 부분이 이제 그 저자가 써놓고 있는데 이걸 다 보지는 않겠고 중요한 것만 내가 밑줄 그어놓은 것만 조금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 한 3분 정도만. 정보화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1995년 4년에 뭐 90년대 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정보화 시대 도래했다. 지금은 뭐 AI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향후 보다 새롭고 정교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거의 인간이 필요 없는 문명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다. 인간이 필요 없는. 그렇죠? 기계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있어서 신속하게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21세기 중반까지는 지금 21세기 중반이죠. 그렇죠. 중반까지는 거의 완전히 자동화된 경제를 약속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대적인 대체 때문에 사회적 과정에 있어서 인간 존재 역할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인간 존재 역할. 대량적인 공식적 고용이 부재한 그런 사회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여와 책임을 재정의하는 것이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자, 과거에는 신기술이 특정 부분의 노동자들을 대체하면 대체된 노동력을 흡수하는 새로운 부분이 항상 출현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오늘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경제의 전 부분이 기술 대체를 경험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자의 대일로 몰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출현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은 기업과 과학자,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문직 교육자, 컨설턴트 등 소수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지식 부분, 새롭게 창출되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의 영역은 노동의 영역은 이미 기계로 대체됐고 이제 서비스 부문, 근데 기계 지금 패스트푸드 가맹점 그 점포를 가서 보면 기계가 이미 어떤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고 이것까지도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빕스를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갑니다. 샐러드바 가는데 빕스도 보면 이를테면 그 우동인가요? 그걸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을 넣어서 만들어주는 게 전에는 사람이 했었는데 지금은 기계가 하고 있더라고요. 자동화된 기계로. 예. 이렇게 이런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제3의 부분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혁명의 과정에서 해고될 수억 명 중 단지 일부분이라도 흡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에 의한 인간의 노동력의 대체가 미래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는 2021년 21세기 중반에 문턱에 들어서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 소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이제 어떤 구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어떤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또 개인 차원에서도 또 나름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나 같은 기성세대는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업무의 일선에서 조만간 물러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20대, 우리 사고 표현인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뭐 40대까지도 아마 있을 법한데 어쨌든 새로운 세대가 일자리를 얻어서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의 모색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고 개개인의 구성원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30분의 그 노동과 관련된 노동 문제와 관련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로서의 그 노동의 문제를 칼럼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 3차 시 또 합시다. 4주 3차 시는 이제 노동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그 박노해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84년이면 엄혹한 시절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전두환 군사정부 때죠. 그러니까 뭐 그때 이 박노해 시인이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그 노동의 새벽 20주년을 기념하는 그뭐 헌정 음반들 노래에 담아놓은 그 표지고요. 하여튼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는 그 상당히 그 어떤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억압적인 군사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당연하게 그 어떤 기업 재벌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개발 독재라고 해요. 70년대 그러니까 1960년에 이제 4.19 혁명을 5.16 쿠데타로 박정희 이제 군인들이 무너뜨리고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 정권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치 국민들의 지지를 이제 받기 위해서 경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공장을 짓는 거죠. 공장을 지어서 외국에서 이제 부품을 원재료 갖다가 그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내다 파는 거죠. 그러려면 노동력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일본과 이제 일본인이 그 우리를 강제 식민 지배했던 것에 대한 그 보상금을 이제 보상을 청구하는 게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 그걸 제대로 이제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싸그리 이렇게 무시를 하고 우선 급하니까 뭐 얼마 이렇게 돈을 받는 걸로 다 끝내자 이렇게 한 거죠 박정희.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돈 안 빌려주고 그래서 그 돈 갖다가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라고 하죠. 포항제철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제 그 경제 발전에 그런 어떤 이제 그 단계를 밟아 나가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은 철저하게 그 보장받지 못해요. 장시간 저임금 그리고 뭐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거의 보장하지 않고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요. 근데 이제 이 80년의 전두환 군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0년에 전태일이가 그 노동삼권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그 법은 일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권이 기업의 편을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경제발전, 경제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이렇게 유보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삼성그룹은 지금도 노동조합이 없잖아요. 노동조합 만들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고시키고,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 삼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에는 있지만 노동 그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그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가 노동의 조건을 이렇게 좀 더 향상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대기업에서, 즉 자동차 완성차 어떤 이런 중공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대규모,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대규모 소위 그 노동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이제 노동조합이 상당하게 힘을 발휘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중소규모라든가 아주 작은 업체에서는 지금은 상당할 정도로 사실은 좀 보장이 되고 있어요, 법이. 근데 70년대, 80년대에는 거의 그렇지 못했죠.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84년에 박노해가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체제에 저항하는 그런 그 시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정권은 그 당시 정권은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업, 노동자와 기업 간의 어떤 그런 그 구조에서 기업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정치자금도 필요하니까 노동자가 돈 없잖아요. 근데 기업은 돈 있으니까 정치자금도 갖다 쓰고,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또 반영해주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그 계속돼 왔던 거죠. 그래서 이 노동의 새벽을 보면, 전쟁 같은 밤일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헛개비 같은 29에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벗어날 수 있다면 그만두자. 그런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해를 어쩔 수 없지라고 비극적인 노동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트려 솟구칠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다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어떤 충격과 위안과 그다음에 연대의식을 북돋아준 그런 시입니다. 노래로도 이제 불려주고 그랬거든요. 자, 그로부터 이제 이 시가 발표된 때로부터 2020년이니까 뭐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그럼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은 근본적으로 나아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예. 그런데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학은 이처럼 어떤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하는데, 오늘날 2000년대 한국 문학에서 노동 문제, 노동자의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죠.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죠. 우리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학부 수업을 잘 마치고 나가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또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식과 기량을 가지고 어떤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하게 되죠. 이게 노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거나, 나는 이제 그 지식 노동자죠. 이를테면 지식 노동자. 이렇게 노동 아닌 게 없죠. 뭐 노동 아닌 경우는 이제 뭐 정말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하나의 그 사업이니까 그건 노동은 아니죠. 비즈니스니까 좀 다른 거죠. 자본은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죠. 더 나은 삶, 그렇죠? 그걸 인간다운 삶이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왜 추상화는 얘기는 도대체 인간다운 삶이 뭐냐, 이렇게 저마다 규정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즉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각자는 어떤 일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삶을 꿈꾸죠.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뭡니까? 좀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생활의 곤란을 느끼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또 뭐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하여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거나 가족 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기본 토대가 뭡니까? 집이죠. 집이 없어. 외칸데 집이 없어. 나무 집에 살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고통스럽죠.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외환위기 97년이죠.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이제 대량 양산됩니다. 대량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통계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대개 한 45%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으로 어느 직종, 어느 사업장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갈등 구조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내가 보려고 해요. 들어주려고. 2017년에 광주에 그 광천동에 이제 기아자동차 광주는 기아자동차와 그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광주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광주는 대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유일한 게 지금 물론 이제 저 하남공단 가면 삼성전자 첨단에도 저쪽에 있기도 하던데 뭐 일단 백색 가전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만드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지금 기아자동차죠.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총 투표를 통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그 광주 공장에는 같은 생산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파견직 노동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총 투표를 해가지고 그 노조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내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됐어요. 근데 노동조합 내 정규직 노동자들은 약 90% 정도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뭐 이해 충돌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결과만 보면 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나와는 다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비판을 받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기적인 어떤 굉장히 그 정규직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행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신분의 고착화, 이런 것에 어때요?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 이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뭐 20년 차 넘어가면 뭐 연봉 뭐 8천 1억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 이제 뭐 규정 노조니 뭐 이렇게 일부 비판하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 비판하기도 하던데 그리고 이제 뭐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저기 저 호남대 지나서 한평 가는 쪽에 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뭐 이제 이래저래 투자해서 연봉 3천만 원 또는 뭐 3,60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자동차 뭐 생산직 그 급여를 정하고 소위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좀 급여를 좀 그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을 좀 낮추는 대신에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만들자 뭐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소위 광주형 일자리 그 뭐 자동차 그 법인을 설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전은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해서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소위 이제 이 노동자들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서 또 굉장히 반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뭐, 기아 자동차 20년, 30년 차 노동자들이 연봉 1억이 넘어간다. 전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어, 노동자들의 연봉 1억 넘어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기업들은, 뭐, 대기업 임원들은, 뭐, 수십억씩의 소위 무슨 연봉뿐만이 아니라 뭐 스톡 옵션이라고 해서 어떤 그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뭐 주식을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런 것에 비하면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노동자들도 그 노동의 조건이 일테면 좋아지는 것은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좀 이따 이제 자료를 가지고 보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얼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규직 노동자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약 한 70% 수준. 그런데 또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또 뭐 한 60%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그 사용자 내지 자본가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와의 경쟁 내지 투쟁을 벌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의식의 성장 그리고 노동하는 인간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확산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연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 필요하잖아요. 연대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매우 잘못된 이런 것들이 행위다라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과 연대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뭐겠어요? 체제 수능적인 태도를 내면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앞에서 봤잖아요. 박노의 노동의 새벽에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해로 어쩔 수 없지라고 이렇게 비극적인 어떤 현실,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볼까요? 보건사회연구원에 이제 뭐몇 년도 자료인지는 충분하지 않은데, 소득 수준별로 사망률을 볼까요? 300만 원 이상씩 사망률을 1로 보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사망률이 더 굉장히 높죠. 배 한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보면 또 비정규직은 사망률이 이를테면 300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볼까요? 위험의 외주화 이런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봤나요? 이거 뭐 종종 보도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어,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김영균 노동자가 20대 청년인데 24살이었네요.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라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안에 숨졌는데 숨진 뒤 몇 시간 후에 발견됐어요. 혼자 일하다가. 근데 벨트 엄청나게 큰 벨트였나봐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몸통이 반으로 갈라진 그런 상태로 죽고도 몇 시간 동안 방치됐다고 나중에 발견됐거든요. 이런 게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뭐 서울의 지하철에서 그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뭐 되면 죽었다거나 이런 게 끊임없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두 달 전에 이제 인국공 사태라고 하죠.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 이거 이를테면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 소모적 어떤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정규직 시험에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급여 수준이 높으니까 공항공사 그래서 이를테면 거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시험 준비를 해서 겨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이 비정규직으로 이제 그 경비업체에서 그 파견돼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정규직화 해버리면 이건 엄청난 역차별 아니냐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런 청년층의 분노, 그다음에 이걸 사실 좀 확대 재생산한 게 이제 언론들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노동을 통해서,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첫 단계부터 불공정한 게임으로 내몰고 있다는 그런 누적된 불신이 표출되면서 우리 사회가 상당한 갈등을 겪었죠. 이것은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사회 연대의 고리가 얼마나 허약이 됐는가. 이제 연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투쟁한다는 얘기죠. 각자.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어떤 일이 돼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노동자는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본가 또는 뭐 사용자와의 이 어떤 위치에서 절대적으로는 열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열세인 그 위치를 그나마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간의 어떤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노동 3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 결사, 노동조합을 그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협약을 하고, 그것이 이제 안 될 때는 소위 파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대기업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 노동조합에서 몰아내고, 왜냐면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 그러면 연대의 고리가 완전히 끊겨져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각각의 전공에서 크고 작은 뭐 어떤 뭐 기업이든 뭐 직장이든 또 뭐 어떤 병원이든 이렇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규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직종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개별적으로는 그 어떤 사업주 내지는 어떤 뭐 기관 내지는 자본가와의 그 어떤 권리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식할 게 필요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 성장, 여기 볼까요?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뭐 AI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통한, 그러니까 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라질 일자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노동을 급속하게 대체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7개월 넘게, 7개월, 8개월, 1월 달부터니까 뭐 이제 거의 9개월, 8개월 넘어섰죠. 9개월 다 됐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일자리는 늘어가죠.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제 분야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다 이제 젊고 역동적인 이런 그 청년들은 이제 보다 더 잘 적응할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당연히 또 그래야 할 거고. 그런데 여러분의 이제 부모 세대, 되게 여러분 부모 세대가, 여러분 부모님들의 연세가 되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20대 초반이면은 되게 40대 중후반쯤 될 듯 해요. 중후반. 좀 이렇게 나이 드시면 50대 초반일 수도 있겠고, 그때 돈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뭔가, 일자리를 갖고, 소득이 없으면 엄청난 불안한 거죠. 일단은,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교육을 이제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좀 소위 결혼, 뭐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좀 늦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혼을 좀 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난 이후에
소위 이제 노년의 삶에 대한 준비는 거의 돼 있지 않은 거죠. 나도 마찬가지, 나도. 예, 나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나이 든 세대의 또 전통적인 어떤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 소표도 그러죠. 4차 산업과 직종별 일자리 감소 전망 볼까요?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게 금융, 보험 관련직. 보험, 내가 이제 그 전문가들, 경제학 그 교수들이나 그 선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가 수익률이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고, 그래서 적자를 면치 못해서 그야말로 그 대기업계의 한두 개의 회사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문을 닫게 될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험 들면 손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융, 여러분, 은행도 이제 은행원들이 그 연봉 수준은 가장 높아요. 그런데도 또 가장 그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에, 뭐, 중후반에 은행에 들어가서 30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10여 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거의 나와요. 그 임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근데 게다가 점포들 많이 없어지잖아요. 인터넷으로. 나도 은행 안 가잖아요. 은행 안 가고 이렇게 전부 인터넷으로 거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 점포도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화학 관련, 재료, 기계, 농업 관련.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사과 표현을 듣는 친구들 보면 보건의료 관련,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쭉 보면서 보건의료는 소위 말하면 이걸 돌봄 노동이라고 하던가요? 이게 사회복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 이런 소위 돌봄 노동과 관련된 일자리는 여전히 이제 필요하죠. 이런 그 나머지 이제 전통 이런 이것도 전통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놓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이제 그 내가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그 노동자의 연대 의식,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일단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주장이죠. 주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차 시차 시에서 여러분 8숫자에 제출할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했죠. 내가 이제 그 A클래스 그좀 뭡니까? 우리가 지금 CMS에 강의 동영상 자료를 올리고 LMS에다가 과제물 그것도 공지하고 단톡방에다도 또 상세하게 안내하고 그럴게요. 8주차에 내니까 아직 시간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차시 끝나고 4주차 네, 칼럼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음악을 한 곡 듣고 이번에는 마치는 걸로 하죠. 아까 이제 수업 내용은 마쳤고, 그 다음에 2주차 말미에 그러니까 2주차 처음에 그 과제물을 6주차에 그 논제는 자유롭게 자유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글의 형식은 뭐 어차피 논증 쪽 에세이, 논증 쪽 글이 될 거고, 그걸 8주차라고 잘못했는데 그 6주차입니다. 따로 내가 그건 안내할 거니까. 음악의 어디 봄밤이라고 하는 봄밤 OST입니다. Follow me.
예, 여기까지 들읍시다.